안녕하세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엄마가 된 지 저도 1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정말 초보 엄마라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무사히 아이가 돌이 지났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 전보다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요. 남편은 시골 촌구석에서 도시까지 혼자 힘으로 올라온 대단한 남자랍니다. 전교생이 몇 명 없는 시골 촌학교에서 시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서울 지역 대학까지 나왔어요. 거기다가 누나가 셋이라 처음에는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애를 할 때 남편이 시댁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며 누나들 얘기까지 별다른 말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에게도 연락이 자주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댁 식구들은 자기 집만한 곳 없다며 우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말을 하셨죠. 올케, 우리 집이 시골이라서 깜짝 놀랐지? 아마 누나도 셋이고 아들 하나 있으니까 엄청 아들 귀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 그런 쾌쾌 묵은 고지식한 옛 생각 가지고 있는 집 아니니까. 올케 현욱이가 잘 못하면 나한테 말해. 제가 어릴 적부터 무뚝뚝하고 생각을 말 안 해가지고 우리도 답답할 때가 많아. 그럴 때 나한테 말하면 내가 혼쭐을 내줄게. 맞아, 맞아. 올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집은 엄청 쿨한 집안이야. 엄마 아빠도 농사 지으시느라고 바쁘고 본인들 살 길 찾느라 바쁘셔. 오죽하면 명절에도 다들 정신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겠어. 아들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집이 아들 우쭈쭈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아들 하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그래. 올케는 시집 잘 오는 거라니까. 원래 우리 집 누나 셋에 시골 촌집이라고 해서 분위기도 개판일 거란 말도 많은데 전혀 안 그래. 우리 신랑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왜 이렇게 쿨하냐고 할 정도라니까. 집안 행사도 많지 않고 대신 엄마가 촌사람이라서 좀 정이 많아. 이것저것 퍼주는 거 좋아해서 아마 채소나 과일 이런 건 올케 돈으로 사 먹을 일은 없을 거야. 그런 것만 잘 받아주면 우리 집은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지 뭐.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 시댁 식구들은 다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바빴어요. 신우들도 다 결혼을 해서 본인 가정 챙기느라 바빴고 시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니 바쁘셔서 신혼집에 불시에 오시거나 연락을 계속 하시는 일은 없었죠. 처음 결혼했을 때는 보기보단 쿨한 시집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확 바뀌게 된 이유가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시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매번 채소와 과일들을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아 먹었는데 사실 점점 그 양이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중간에서 말을 해달라고 했지만 어째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아가, 이번에 택배 간 거 받았니? 일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요리는 직접 해서 먹어야 건강한 거 알지? 나는 우리 현욱이 어릴 때부터 죄다 내 손으로 직접 밥해서 먹였어. 요즘 그 애들 많이 먹는 그런 불량 음식들 말고 오로지 다 내가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반찬해서 먹였다고. 그래야 건강하고 아픈 곳 없는 거야. 채소들 그거 무농약으로 정성스럽게 키운 거니? 하나도 버리지 말고 먹어라. 어머님,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요.
평일에도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오니까 좀 많이 남아요. 어머님, 아버님 고생해서 농사 지으신 채소들인데 이렇게 남기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저희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돼요. 식구도 저희 둘 뿐이라서 많이 먹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데 어머님께서 애쓰게 보내주신 거 다 못 먹으니 죄송하고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우면 먹어야지. 어떻게든 먹어야지 어쩌겠니? 그리고 나한테 죄송하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지금 너희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리 채소며 과일이며 싸서 보내줘도 고맙다고 말만 하고 입 닫고 땡이니 원. 안 그래도 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려고 했어. 그리고 그런 거 받으면 어른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바로바로 인사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집에서는 이런 것도 안 알려주니? 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저녁이고 낮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감사해요, 어머님. 안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드린다고 해서 제가 따로 연락드릴 건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먼저 챙겨드려야 하는 건데. 됐다. 무슨 엎드려 철받기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일하는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건만. 역시 도시 애들이라 이런 건 잘 모르나? 어쨌든 채소랑 이런 건 이제 안 보내마. 너희도 잘 안 먹는다고 하고 버린다고 하니 어쩌겠어. 현욱이는 그래도 잘 먹는다고 하던데 네가 안 챙겨주는 건 아니지? 남자들은 집안 살림 잘 모르니까 여자가 알아서 챙겨야 해. 불시에 찾아오고 혹은 연락을 바라시는 건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뭔가를 갑자기 해주시고는 용돈을 바라시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씀인가 싶어 남편에게 말을 꺼내봤더니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죠. 주변에 먼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른들은 그냥 연락하자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 서운해 그러실 수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주 가지 못해 그런가 싶어서 다가오는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 보려고 하면 그건 또 괜찮다며 말리셨어요. 다만 다른 걸 원하시긴 하셨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한번 내려갈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몇 주 후부터는 다른 집 농사일도 도와주러 가신다고 바쁘시다고 하셔서 이번에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남편도 마침 딱 이번 주말에 시간 된다고 해서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시면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내려가 보려고요. 괜찮으시죠? 형님들한테도 제가 연락할게요. 주말에? 아니야. 굳이 여기까지 왜 오려고? 기름값 아깝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어도 맛도 없고 돈이나 쳐쓰고 나는 그런 거 별로야. 애들 다 모여 북적거리는 것도 정신없고 그냥 주말에 내려오지 말고 쉬고. 안 그래도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끊어버리던데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니? 할 말이 있었는데 말도 못 꺼내게 끊어버리네. 아, 그래요? 요즘 남편이 좀 바빠요, 어머님. 새롭게 일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밤낮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저도 남편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직장에 그만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일까지 같이 하느라고 정신 없는가 보더라고요. 급한 일이세요? 제가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한번 말 전해 볼게요. 지금은 아마 전화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이번에 잔치하거든? 잔치해가지고 우리가 참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남들은 다 아들 내외 자식들이 해준다는데 우리 집은 통 자식들이 이런 건 잘 못 챙기네. 내가 가타부타 말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애들이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좀 챙겨서 보내다오.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아, 참석비요? 아, 마을 잔치에도 참석비가 있구나. 제가 그건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얘기는 따로 없었는데 이번 주말에 잔치예요? 얼마나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 퇴근하고 오면 한번 상의해서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아니 무슨 남편한테 뭐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도 일하는데 그냥 일단 보내주면 되는 거지. 우선은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고 내가 친한 집안 잔치니까 좀 많이 해줘야 하거든. 100만 원만 일단 보내봐. 나중에 너희 애 낳고 그러면 다 그 집에서 다시 돌려줄 거니까 일단 그 정도는 해두자. 계좌번호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주면 돼. 시몬은 어느 날부턴가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잔치, 모임, 친구들과 여행, 병원비, 급하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돈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급하다며 아무렇지 않게 보내달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걸 다 신경 썼었는데 통 바빠서 뭐 신경 쓰는가 싶어 보내드리고선 나중에 남편에게 말을 했었는데 남편 표정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말이 있으면 바로 보내주지 말고 남편에게 말을 하고 보내주겠다고 하라길래 다음에는 그렇게 말을 꺼냈었죠. 얘, 바쁘니? 너희 저번에 무슨 저금 넣는다고 한 거 있지? 그거 좀 잠깐 나한테 빌려줄 수 있니? 아니 옆집 지영이네 알지? 엄마랑 친한 아줌마네. 거기 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대. 그래도 동네 사람인데 좀 도와줘야지. 너희 지금 당장 그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거 좀 나한테 보내줘. 내일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어쩌겠어. 네? 어머님, 그거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관리하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못해요. 남편이 보내주든지 해야 돼요. 어머님이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남편한테 지금 메시지라도 보내놓을게요. 바로 확인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아니 너는 일하는 애가 그 정도 돈도 없어? 일단 네 돈으로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네 남편한테 말하면 되잖아. 일단 그럼 네 돈 먼저 보내줘. 얼마 전에 월급날이라고 하지 않았니? 여기저기 쓴 거 아직 없을 테고 네 월급 그냥 다 보내주면 되겠다. 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어려울 때 외면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도와주면 나중에 크게 복으로 온다니까. 어머님, 근데 제가 그걸 막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다 공용 통장에 넣고 사용하는 거라서 일단은 남편한테도 말은 하고 보내줘야 해요. 일단 전화해 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지. 너도 참 답답하다. 네가 그렇게 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니? 그럼 네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그냥 빌려주면 될걸. 전화를 하네 마네. 아이고 됐어. 지영 엄마한테 내가 돈 구해준다고 했는데 어쩌니? 너 때문에 내가 생 거짓말쟁이가 됐잖아. 마치 저희 월급이며 모은 돈들을
자신들의 돈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시모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와 계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걱정을 해주는 듯 하더니만 갑자기 병원비 얘기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엄마, 몸은 좀 어떠시니? 그래도 입원하면 괜찮아지신다니까 다행이네. 얼마나 입원해 계셔야 한다니? 검사는 다 받아보신 거야?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도 좀 챙기고 하셔야지. 우리야 내내 밖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니까 따로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튼튼하지만 너희 엄마는 평생 집안일만 하셔서 몸이 건강하시질 않으시잖아. 밖에서 좀 일도 하시고 그러면 좋으시련만. 꾸준히 운동하셨는데 요즘 일이 좀 갑자기 생기셔서 무리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검사도 받았고 결과도 이상 없다고 해서 며칠 좀 더 지켜보다가 퇴원하려고요. 어머님은 몸 괜찮으세요? 저번에 감기 걸리셨다면서 남편한테 연락 왔었다고 들었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검사는 다 하셨어요? 아, 검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며칠 좀 아프다가 말았지 뭐. 네 엄마는 보험이라도 좀 들어둔 거니? 며칠 병원에 입원하려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박가사돈께서 일을 못 그만두시는 이유가 있겠어. 나이가 먹으면 건강해야 이것도 좋은 거라니까. 여기저기 아파봐라. 병원비만 나가고. 그나저나 병원비 너희가 내는 건 아니지? 네? 아니요. 보험 처리 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낸 건 없는데. 그건 왜요? 안 그래도 어머님, 저번에 남편이 건강검진 비용 보내드렸다고 해서 저한테도 저희 부모님 건강검진 비용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딱 예약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입원하시는 바람에 엄마 검진은 이렇게 받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검진 예약 안 하셨으면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리고 니들이 왜 사돈 때 건강검진 비용을 내드리니? 그런 건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지. 보험도 들어 계시다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돈 받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렇지. 나야 뭐 아들 부모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 부모는 사이 눈치도 보이고 그러지 않겠니? 마침내 저는 시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들은 아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네가 용돈이며 각종 비용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딸 부모는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셨던 거죠. 그렇게 쿨한 시댁이라고 했던 저희 시댁은 한마디로 가부장의 끝판왕이었어요. 시댁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기름값이 아까워서였고 저희가 가면 먹는 재료들이 아까워서였죠. 이 사실을 점점 느끼게 되면서 시댁에 대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더 가관이었던 건 시누이들 태도였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시누이들도 마치 남편의 돈을 공용재산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올케, 이번에 집에 갔다 왔는데 창고 쪽 수리 좀 봐야 할 것 같더라고. 올케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좀 그렇잖아. 내가 가까이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리 좀 맡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현욱이한테 전화했더니만 얘는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아마 현욱이도 결혼해서 올케 있으니까 올케한테 다 맡기려고 하나 봐. 남자들이 뭐 그렇지. 수리하는 거 괜찮지? 네네. 뭐 심하게 망가졌나요?
저번 달에 갔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작년에 남편이 그쪽 담당 무너지면서 수리볼 때가 있다면서 같이 싹 수리봤다고 해가지고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또 무너진 거예요? 저야 어머님, 아버님 안전하게 지내시는 거면 수리하는 게 낫죠. 아니, 꼭 뭐 어디 수리해야 돼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집이 좀 낡았잖아. 엄마 아빠도 이제 아들 결혼까지 했는데 집 수리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나중에 올케가 와도 모시고 살 때 편하지 않겠어? 내가 며느리라서 그런 거 잘 알아. 시댁집이 좀 깨끗하고 그래야 한 번이라도 와서 더 들여다보지. 어쨌든 현욱이한테는 올케가 설명하고 수리비용 내 계좌로 보내줘. 시부모님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저는 그냥 당연히 돈을 보태는 줄 알고 보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신우는 수리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돈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선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며 신우에게 다시 받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이 돈을 달라고만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을 오해한다면서 더 난리였었죠. 남편이 그나마 중간에서 막아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남편이 화를 낼 때는 조심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전 너무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잘해줬기 때문에 남편만 보며 꾹꾹 참았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에도 남편은 무엇보다 제 몸 건강을 가장 걱정해줬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 몸이 아닌 다른 걸 걱정하더라고요. 입덧은 좀 어떠니? 원래 입덧을 해야 애가 건강하고 똑똑하다더라. 너 입덧 한다고 병원 가서 약 받고 오거나 주사 맞고 오는 거 아니지? 그런 거 맞으면 애 몸에도 별로 좋지 않아. 사람이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알지? 입덧 심해도 그냥 먹으면 다 괜찮아져. 임신하면 입덧 하는 게 맞는 거지. 유난 떨면서 지낼 필요 없단 말이야. 네, 근데 저도 참고 싶은데 참아지지 않아요. 벌써 일주일 만에 5kg나 빠져서 병원에서는 입원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라서요. 어머님, 제가 전화통화를 길게 못할 것 같아요.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하여튼 억지로 약 먹고 그러면 몸에 안 좋으니까 조심하고. 네가 힘들다고 안 먹어버리면 아이가 더 힘든 거야. 너는 이제 엄마니까 네 몸보다는 아이 생각을 해야 맞는 거고. 그리고 임신했다고 너무 네 남편 부려먹지 말고.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더라. 아기용품은 아직 안 샀지? 내가 보니까 우리 딸들도 아기용품 이것저것 사둬도 다 쓰지도 않더라. 우리 딸들 애 낳을 때 쓰던 거 있거든? 그거 모아서 보내줄 테니까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거 써. 네? 어머님, 형님들 출산하신 지 거의 10년인데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그래도 몇 개는 좀 사두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형님들이랑 통화하면서 저도 필요한 거 받아다가 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참, 그리고 산후조리 하는 거 조리원 갈 생각 하는 거 아니지? 그거 다 헛간데 돈 쓰는 거니까 그 돈 아껴서 날 줘. 산후조리 필요하면 내가 해주마. 나는 옛날에 애들 낳고 일주일 만에 바깥로 나갔어. 그런 나도 지금까지 아픈 곳 없이 쌩쌩한데 너는 더 건강하지.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 돈 쓰려고들랑 날 줘.
알았지? 시부모님은 혹여라도 아이 임신하며 이것저것 돈을 쓸까봐 매번 전화하셔서 물어보셨죠. 남편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하시면서 매번 저에게만 전화를 하시고서는 애기용품을 뭘 샀는지,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했는지, 자연분만을 할 것인지, 모유 수유를 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의 관심이 더 커졌지만 다행히 남편은 더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말리던 산후조리원도 예약을 해주고 임신한 저 힘들까봐 가사 도우미까지 알아서 불러주곤 했죠. 남편만 본다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댁 식구들까지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은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발신인은 시모였습니다. 어머님, 퇴근하고 이제야 봤는데 어머님 저한테 택배 보내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열어보니까 애기 용품이던데 저 쓰라고 보내주신 거죠? 근데 여기저기 곰팡이도 있고 옷은 찢기고 오염된 것도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형님들 쓰시던 거예요? 아, 잘 도착했니? 그거 네 형님들 애 낳을 때 쓰던 것들이야. 안 버리고 잘 모아놨지? 예. 어차피 애 낳으면 여기저기 다닐 것도 아닌데 좀 오염되면 어떠니? 그냥 입히면 되는 거지. 그거 해봤자 심하지도 않고 곰팡이야 닦아내면 되는 거고. 락슨물에 푹 담갔다가 빨면 그거 다 깨끗하게 사라지니까 얼른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락슨물 좀 뿌려둬라. 그리고 그거 애들 살 때 비싼 돈 주고 산 거거든? 그래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공짜로 얻어다 쓰면 아이한테 복 안 가는 거 알지? 네 형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는 해야 되니까 집집마다 50만 원씩 보내자. 네? 제가 내일이면 휴직이기도 하고요.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생각을 해야 해서 50만 원씩 각 집에 보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는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남편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형님들께서 애쓰게 보내주신 건데 제가 남편한테는 잘 말해볼게요. 잘 말해보는 게 뭐가 있니? 그냥 50만 원씩 보내. 그거 너 다 사려고 하면 50만 원으로는 택도 없는 거 모르지?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지. 아무리 10년 지난 거라고 해도 육아용품은 또 건강하게 태어난 내 기운도 있고 그래서 중고로 많이 쓰는 거야. 그리고 현욱이한테 말해서 뭐 하려고 그래? 바깥일 하는 애가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니? 현명하게 생각하자, 은주야.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바깥일하는 남편을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한다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상의도 없이 무조건 물건을 보내놓곤 돈을 요구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참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면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시댁 식구들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전 사랑하는 남편과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결국 빵 터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어떻게든 저에게 돈을 받아보려고 안달이셨던 시모가 결국 집까지 찾아왔던 거죠. 만삭이라 출산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집에 갑작스럽게 시모는 김치통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이고, 김치는 다 뭐예요? 어머님, 저번에 저희 김치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이번에는 김치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친정에서 담근 김치도 보내드렸는데 아직 김치 안 받으셨어요? 받았다.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네 친정에 10만 원 김치값이라고 드렸니? 내가 그거 듣고 나서는 얼마나 열불이 터지던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김치 담가왔어. 이거 유기농 김치 10포기니까 봉사료 1,000만 원 당장 나한테 보내. 어떻게 하늘 같은 시댁은 무시하고 친정에서 김치 받아오면서 돈 줄 생각을 하니? 너 무사히 애 안 낳고 싶냐?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김치 담글 거라고. 그래서 김치 안 하셔도 되고 어머님 김치 담그시면 제가 도우러 가겠다고도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김치 안 하신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김치 같이 담그고 값 드린 건데.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니? 내가 다른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친정엄마는 딸한테 막 퍼주는 거야. 어떤 친정엄마가 딸한테 돈 받으면서 김치 해주니? 이거 유기농으로 농약 하나도 안 치고 기운 배추로 담근 거니까 네 엄마가 대충 만든 김치보다 더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다 이제는 집까지 찾아와요? 많이 참은 건 엄마가 아니고 저예요. 여보, 이 잡쓰레기들 다 버려. 어디서 귀한 와이프한테 그딴 압박을 해요? 시모는 갑자기 나와 김치통을 낚아채는 남편을 보고선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 출산일에 맞춰 휴가를 낸 상황이었고 이걸 몰랐던 시모는 난리를 피웠던 거였는데 남편은 김치통과 함께 시모를 끌고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에 돌아온 남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자기보다 절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싶어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왜 자신이 시댁에 무뚝뚝했는지 그동안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는 자긴 그저 돈줄일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딸만 줄줄이 낳던 시모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시댁당과 집을 받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전까지는 가난하고 찢어지게 살다 아들을 낳고 나서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받은 돈만 믿고선 시댁 식구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탱자탱자 쓰기만 했고 결국 남편이 대학에 갈 때쯤에는 집만 빼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고요. 다행히 대학은 남편이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게 됐지만 그 후로 생계가 힘들었던 시부모가 계속해서 손을 벌리면서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시댁 식구들 생계를 책임졌다고 해요. 아무리 알바를 해도 혼자서 누나셋과 부모님을 부양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아들이니 남편이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취급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취직을 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고 했는데 연을 끊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절 만나게 된 거였죠. 연애를 시작한 걸 알게 된 시부모는 남편에게 본인들이 더 잘하겠다며 그제야 사과를 했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싶어 연을 이어나가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자기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저에게 뒤에서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아빠가 되었으니 더 참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엉엉 울며 털어놓는 얘긴 저에게도 충격이었는데, 돈줄로만 봤던 아들이라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신청했고, 저희는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큰 신우가 제 바뀐 번호로 연락이 왔죠. 올케,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조카는 잘 크지? 올케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많이 했어. 현욱이가 다시 한번 연락하면 우리 시댁에 다 얘기할 거라며 말했었거든. 엄마 아빠도 마음은 그게 아니셨을 텐데 삶이 힘드셔서 그랬던 거야. 이해하지? 현욱이랑 얘기 다시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그래도 올케가 옆에서 좀 얘기를 꺼내주면 안 될까? 형님, 저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시켜서 그 돈 다 가지고 가시고,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한 돈 다 달라고 하고, 취업하고서도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시고, 안 주면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피우셨다면서요. 형님들 결혼할 때 결혼자금 보태주라고 내내 괴롭히시고, 형님네들도 똑같이 그러셨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제가 다시 가족들이랑 연락하라고 하나요? 올케, 그거 다 오해야. 우리 집은 아들이 현욱이 하나잖아. 엄마 아빠가 현욱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 시골 어른들 다 똑같지 뭐. 우리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올케가 한 번만 현욱이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될까? 사실 엄마 아빠 지금 사기죄로 감옥 가게 생겼어. 노인네들 감옥 가게 그냥 둘 순 없잖아. 합의금만 좀 어떻게 안 될까? 남편 이름 팔아서 사기 친 거요? 그거 형님들도 같이 사기 치셨잖아요. 저희 남편 이름 팔아가지고 저희가 모를 줄 아세요? 남편이 그거 알고 자기는 앞으로 고아라고 부모고 형제고 아무도 없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있죠? 염치가 있으면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뜯어먹고도 모자라서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다시 한번 전화하면 압박으로 고소할 겁니다. 다시는 전화 남편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 소식도 전하지 마세요. 남편이 연을 끊기 전 시댁 식구들은 돈 날 곳이 없으니 남편 이름을 팔아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잘못되면 대출받아 다시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렸던 거죠. 거기다가 남편이 병원비로 한번 큰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매달 받는 용돈이라고 속이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가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뻔뻔하게 나오자 채무자들은 남편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사실과 더불어 저에게 유기농 김치를 가져다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한 것까지 더해 결국 폭발하게 된 거였어요. 시부모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시골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마지막 소식을 듣고선 남편은 저와 오랜만에 술 한잔 마시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무너졌던 이유도 가족이었지만 지금까지 버티게 됐던 이유도 가족이라며
저와 아이에게 고맙단 말도 해주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뭔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까지 이렇게 세 식구 똘똘 뭉쳐 잘 이겨내 보려고요. 출산을 하고 나서 1년여 동안 저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천륜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남편은 꿋꿋하게 잘 견뎌내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아들 하나 믿고 사는 부모를 버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새 출발을 시작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후회되는 삶을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다시 찾았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6년 차가 넘어갔지만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학생이 된 아들,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게 되니 지금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어요. 여유가 생긴 지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니 무엇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였는데 누구나 그렇듯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제 몸 하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었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통증과 하혈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저 혼자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몸에서 반응하고 있는 증상들이 심각하지 않길 바라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의사였는데 위로의 말을 하기에는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시간조차 아깝다며 정신 부여잡고 바로 입원하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서둘러 수술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바로 입원 절차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의사에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발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궁암 4기였어요. 아랫배가 부풀어 올랐던 건 자궁 안에 주먹만한 종양이 자리를 잡고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였죠. 의사는 저에게 일단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다면서 서둘러 보호자를 불러서 입원 절차 밟으라며 살기 위해선 1분 1초가 급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끝낸 뒤 밖으로 나와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요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나 혼자 가게 보고 있는 거 알지? 잠깐 어디 좀 다녀온다고 하더니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전화할 시간에 곧장 가게로 오면 되지. 사람 불안하게 안 하던 전화까지 하고 그래. 나 지금 손님이 많이 밀려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일단 가게로 빨리 튀어와. 아유 참, 이리 좀 내놔 봐라. 애미 너 지금 제정신이니? 손님들 지금 끝도 없이 줄 서 있다고. 하여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전화할 시간에 빨리 와서 일손 도와라. 저와 남편은 역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노점상으로 시작했었는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상가에 입점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부터 토스트 장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정해져 있는 월급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었어요.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장사를 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 남편과 시모는 저에게 쓸데없이 돈 날리지 말라면서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라고 오히려 장사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돈 한 푼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시도 자체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편과 상의를 한 건데 절대 안 된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보란 듯이 잘 돼서 남편의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노점상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제가 역 앞에 차린 노점상을 보더니 돈만 날리게 생겼다면서 분명 후회할 거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불만은 다 터뜨렸어요. 그런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되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져가는 것보다 손님들께 더 드려서 소문 좀 많이 내달라고 아낌없이 퍼줬습니다. 손님들은 제가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알았는지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셔서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역전에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하나의 토스트를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속재료를 아끼는 것보다 적게 남아도 속재료를 아낌없이 채워 넣어 손님들이 만족하신다면 분명 또다시 찾아와 줄 거라 믿고 있었어요. 항상 손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 그 결과는 좋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과 시모는 장사가 잘 되자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제서야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빌렸던 돈과 대출금까지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장사하는데 매진하게 되었죠. 그렇게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노점이 아닌 상가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는데 16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망가진 제 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였는데 저보단 눈앞에 보이는 손님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시 침착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럴 때 제 곁에 있어줬다면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에 아빠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계시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다시 전화가 왔길래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바빠 죽겠다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보세요?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사람이 말이야. 말을 했으면 답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우리 엄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진정시키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제야 내 말 들을 준비가 된 거야? 나한테 화부터 낼 게 아니라
걱정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야?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데 어떻게 당신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여기 병원이야. 나 바로 입원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짐 챙겨서 병원으로 와줘. 지금 자궁암 사기래. 서둘러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했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일단 서둘러 병원으로 와줘. 뭐라고? 자궁암? 에이, 당신이 무슨 암이야. 나보다 건강하잖아. 내가 봤을 때 오진 같은데? 그 의사 돌팔이 아니야? 당신이 암이면 나는 벌써 세상 떠났겠다. 아유, 진짜. 전화 좀 바꿔줘봐라. 예, 너 방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니? 암이라고? 누가 널 보고 암이라고 그러지? 그 병은 어디야? 괜히 멀쩡한 사람 돈 뜯어내려고 수 쓰는 거 아니고? 누구보다 멀쩡한 네가 암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믿어주겠어? 나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괜히 이런 걸로 분위기 조성했다가 나중에 오진이었다고 둘러대려고 그러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라. 요 며칠 가게 문 닫고 쉬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반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고생시키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말장난할 기분 아니에요. 못 믿겠으면 병원에 와보면 되잖아요. 지금 입원 절차 받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니까 그이 좀 바꿔주세요. 제가 정색하면서 시모의 말을 받아치자 화를 내고 있는 제 목소리에 당황했는지 다시 남편을 바꿔줬어요.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짐을 챙겨 병원으로 왔어요. 붉어진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고 있는 눈빛에 뒤늦게서야 분위기 파악을 하던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수술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아이들도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뒤늦게서야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버린 시간 동안 제대로 된 가족여행 한번 못 가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준 적이 많이 없어서 그동안의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수술을 하게 되었고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도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으로 검사도 진행했는데 의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제 몸 다른 신체 부위에 암세포가 이미 전이가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의사는 2차 수술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며 자궁암보다 더 심각한 곳에 암이 위치해 있었어요. 위에도 종양이 자라고 있어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곧바로 수술을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니니?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지금 전부 다 탕진하고 있잖아. 이래서 내가 암보험 하나 들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니? 이제 어떡할 거야? 앞으로의 계획은 있기라도 한 거야? 그 보험도 제가 겨우 들어놨던 거 예전에 준호 아빠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지했던 거 잊으셨어요?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요. 일단 수술이 잘 되길 바라야죠. 저도 제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궁 안에 암이 생겨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라고 위에 난 종양만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번 수술만 잘 끝나서 태어나면 앞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려고요. 그동안 일만 한다고 애들과 시간도 못 보냈었는데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우선이래요. 나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암에 걸리겠다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 그동안 벌어모은 돈이 수술을 하려고 모은 건 아니잖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된 게 너희 집안은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너 태어난다 해도 내 아들은 죽어라 고생만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왜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 똑같이 생활했는데 왜 너한테만 문제가 생긴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인생이 길지도 않고 눈 깜빡하면 세월 다 가는데 남은 인생 병수말만 들다가 세상 떠날 네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거니 너도 내 의견에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거다. 퇴원하게 되면 둘이 그만 정리해라. 어차피 벌만큼 벌었으니 재산 분할해서 각자 살 길 찾는 게 좋지 않겠니? 너는 내 의견에 찬성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이혼하라는 거예요? 제 몸이 이러니까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두 눈으로 전부 봐왔으면서 이제 단물 다 빠진 것 같으니까 갈라서라고요. 어머님 며느리로 16년간 뼈 빠지게 일해왔는데 암에 걸렸으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 불행했으면 좋겠어? 암에 걸려서 수술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단다. 너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가겠어? 힘들게 돈 벌은 이유가 뭐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생한 거 아니었어? 너 몸 치료하는데 돈 쓰려고 모은 거 아니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끝내자는 거다. 네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진행시킬 거다. 저는 시모의 말에 당황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시모와 남편이 입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플 때 받았던 상처는 평생 간다잖아요. 그때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혼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모와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돈만 보고 제 옆에 있었던 거지. 저를 아내로 며느리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모자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에게 병원에 그만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와 남편도 가게 일 때문에 2번 올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병실에서 바로 나갔어요. 아이들은 저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제 몸 챙기는 것만 신경 쓰라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힘이 되었고 그렇게 2차 수술이 정해진 날 때까지 몸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최대한 현실에 놓인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수술 날짜가 다가오게 되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모가 고개를 내밀며 들어왔어요. 별로 인사하고 싶지도 않아 몸을 돌려 누웠는데 시모가 누군가에게 말을 붙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꺼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놀라 시모와 여자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요. 인사해라. 앞으로 너 대신 내 아들과 함께 살게 될 새며느리다. 네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내 아들과 새며느리는 아직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그러니 상간소송 그딴 거 소용없다는 거야. 왜냐면 너랑 정식으로 이혼시키고 나서 새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들일 거거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솔직히 아래 위로 고장나서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는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이고 싶겠니? 다른 사람들도 아마 전부 나랑 같은 생각일 거다. 대학까지 나왔고 너보다 젊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도 적지 않은 월급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들 나이에 이 정도 며느리감이면 아주 100점이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서류 때문에 왔다. 수술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이 더 지체가 될 수도 있잖니. 혹시 알아? 수술 잘못돼서 사지마비 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 서류에 사인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프잖아. 그 전에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걸 서류상으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 괜히 골치 아프게 엮이고 싶지 않다. 새며느리가 원만한 출발을 하길 원하는데 걸림돌인 네가 내 앞을 가로막아서야 되겠니?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스트 가게는 우리가 인수하기로 했다. 너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분만 가져가도록 해라. 어차피 그 몸으로 장사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내 아들이 운영하는 게 훨씬 좋잖니? 최대한 공평하게 합의 제한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돈만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다가 서둘러 사인하거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도 제가 16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서로 갈라서더라도 좋게 해결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어떻게 수술실 들어가려는 제 앞에 새며느리라고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한 행동은 제가 수술이 잘못되길 원해서 일부러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동안 저랑 함께 사는 거 속 터져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도 더는 며느리 역할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죠. 그동안 장사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토스트 가게 둘이서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저 없이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꿈도 크시네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동안 제가 벌어들인 수익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많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토스트 가게를 달라며 합의서를 저에게 건네주었고 어차피 제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해줬어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얻게 된 시모는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입이 찢어져서는 저에게 수술 잘 받으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새 며느리가 아까부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본처가 이분이 맞냐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인 시모의 뒤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닫기 전까지 저를 쳐다본 그 여자의 표정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이상했지만 어차피 2번은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있을 수술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외로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마취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온몸에서 고통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얼굴을 확인해 보니 좀 전에 시모 옆에 새 며느리라며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아 인상을 쓰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저기, 저 기억 안 나세요? 10년 전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저한테 힘내라며 토스트 건네줬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이미 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베풀어준 그 작은 마음이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왜 주저앉아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토스트만 건네줬을 때 제 주머니에는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드리려 하니까 거절하셨고 저에게 음료수까지 건네줬잖아요. 언니가 베풀어준 작은 온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의 실패에 빚만 가득했던 저와 남편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갔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의 행복도 아주 잠시였어요. 겨우 자리 잡아 숨 돌릴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뺑소니 사고였는데 하필 그곳에 CCTV가 없는 시골길이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정말 오래간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놀러 갔던 거였는데 그때 하필 저녁에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던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행복을 느껴볼 수도 없이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의 증거물들은 이미 휩쓸려가 찾을 수도 없었고 2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범인은 꼭 범행 장소에 나타나더라고요. 경찰도 포기해서 뺑소니범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에 와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범인은 사소한 단서라도 남아있을 때 완벽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 단서조차 지우려 온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에 붙어있던 홍보물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언니가 장사하는 토스트 가게 남편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남편분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죠. 서로 의견 차이 때문인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화를 주고받길래 떨리는 손으로 숨죽이며 녹음한 파일이에요.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씨, 진짜. 엄마가 비 오는 날 횟집에 가자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저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왜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라고 사고가 날 줄 알았겠니? 그런데 정말 그 포장 용지가 여기 근처에 있는 거야? 나는 못 봤는데 네가 버린 그 포장지를 그 남자가 쥐고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들이 가게로 찾아왔겠지. 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겠어? 네가 그때 사고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때 비도 억수로 많이 왔었잖아. 만약에 그 남자가 지고 있었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포장지가 떠내려갔을지도 모르잖아. 벌써 2년이다. 어디 깊숙이 파묻혔겠지.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고 여기는 강원도잖아요. 포장지가 여기에서 발견된 것도 의심스러운데 만약 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그땐 우리한테 조사가 들어올 게 뻔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사고 이력 수리 조사하게 될 테고 엄마랑 저는 맹손이로 징역을 살게 된다는 거 몰라요? 그걸 찾아야 두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벌써 포장지는 다 찢어져서 없어졌지. 걱정 말고 우리 일이나 신경 쓰자. 그나저나 토스트 가게는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운영할 거지? 며느리는 이제 그만 버릴 거지? 아, 그래야죠. 제가 뭐하러 평생 병수발 들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길을 걸으라고요?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나이 좀 젊고 인물 좀 되는 여자 좀 알아봐요. 저도 이제 벌만큼 벌어놨는데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래서 제가 접근한 거예요. 저희 남편을 세상 떠나게 한 정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사람들과 접촉 중이고 확실한 증거물을 손에 넣었을 때 신고할 생각이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악한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포장지를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그게 저희 남편 편하게 눈 감게 해줄 수 있는 단서예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 거 정말 미안해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그 사람들 제값 치르게 할게요. 언니가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과 시모가 2년 전에 모자끼리 여행 한번 다녀온다는 말에 저 혼자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난 듯 보였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그 여자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죠. 몸이 온전치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여자는 제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이 돼서 수술 이후 병실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남편과 시모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 신고를 했다면 그 남자분은 살아있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 여자는 남자분이 지고 있었던 포장지를 찾기 위해 다시 떠났고 그리고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서 투명한 봉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구겨진 저희 토스트 가게 포장 용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고가 났던 현장과 좀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가 공사 현장 근처에서 혹시 모를 증거물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포장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찾아낸 중요한 증거물이었죠. 많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시모는 여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포장지에 남아있던 남자의 혈흔과 남편의 지문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과 시모는 뺑소니 사고로 인해 남편은 징역 9년을, 시모는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징역을 살고 있어요. 한순간에 시댁이 박살나는 상황이었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토스트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분에겐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송한 마음에 제가 대신 위로금을 드리려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받을 수 없다면서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두 모자가 그곳에선 정신 차리고 생활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일들에 대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바꿀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다행히 암 수술은 잘 끝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발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가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게 돼서 여러분들께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남편과 제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 되는 건데, 시모는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를 하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로 시모와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는 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전부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시모와 따로 많은 대화를 가졌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모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는지 마지막으로 시모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고 받아주면 모두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지내야 하는 건데요. 이럴 거면서 이 사람과의 결혼은 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 몰라요? 엄마 하나 때문에 왜 가족 전체가 힘들어야 하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잖아요.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만큼 서로 이해하면서 조율점을 찾으면 되는데, 엄마는 무조건 전부 다 싫다고만 하시면 그냥 인연 끊겠다는 말로밖엔 안 들려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인 제가 엄마와 등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혼을 허락한 건 그만큼 너를 사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허락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와서 그런다.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몰랐는데 너희들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동안 신경 쓰지 않고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쩌겠니? 쟤보다 잘난 며느리감이 내 주위에 널리고 널렸었는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보냈다는 게
땅을 칠 일이다. 능력 좋고 잘난 며느리를 얻었어야 했는데 어디 내세울 곳도 없는 집안이라 요즘 지인들 만나면 며느리 얘기할까봐 창피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니까. 사돈분들이 가방끈도 짧고 능력도 없으니 며느리도 코줄밖에 안 나온 거지. 뭘 배우며 자라왔겠어? 아들, 너만 좋으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 그걸로는 만족을 못할 것 같구나. 엄마는 망점인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시모가 처음에 결혼을 허락했던 이유는 당신 아들이 좋아하면 그걸로 만족하실 것 같았지만 남편을 저에게 보낸 이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저는 많이 부족하게 느끼셨는지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내셨던 거였어요. 저도 많이 서운했었죠.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하는 건 저도 그냥은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모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문제되는 부분을 콕 집어서 거침없이 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장인 장모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엄마가 제가 봤을 때 더 못하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내가 더 못하다고? 예, 네가 말해봐라. 지금 누가 더 손해보는 것 같니? 우리 집안은 대학도 나왔고 아들은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있는 몸인데 너는 그냥 들어본 적 없는 쥐콩만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잖아. 잘난 거 하나 없는 집안을 내가 뭐가 이쁘다고 며느리로 받아들여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집안이 한참 손해보는 장사인 거 너도 인정하지? 저희 집안이 어머님 집안보다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집안 문제 가지고 사람을 깎아내리시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회생활하는데 학벌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남의 가정을 어머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 가방끈 짧으신 저희 부모님보다 더 못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릴 정도로 지금까지 가볍게 살아가시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걸 제가 그동안 봤었는데 저희 집안을 왜 어머님이 함부로 기준을 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어머님은 대학 나오셔서 뭘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아버님이랑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아버님이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하셨다면서요? 그럼 대학 나온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대학을 나오신 이유가 결혼하시려고 계획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언제까지 어머님 며느리로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위기인 것 같으신데요. 아버님도 돌아가셔서 이 말고는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데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서로 좋게 지내셔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흥분하긴 했지만 시모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시부와 대학 시절 때 만나 결혼하겠다고 시모가 고집을 부려서 졸업을 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그때부터 시부는 등이 휘도록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시모는 바로 임신이 되셨는지 이른 육아를 하셔야만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은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대학 졸업장이 있으시다고 저희 부모님을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모의 대학 졸업장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타이틀 하나 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가방끈이 짧다고 막말을 하신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시모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남편도 더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당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네요. 며느리로서 시모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어요.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갔고 밀린 집안일 같은 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가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시모에게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었고 시모는 오히려 그것밖에 못하냐며 가방끈이 짧아서 머리 회전이 안 된다며 일을 융통성 있게 못한다고 상처되는 말만 쏟아내셨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만들려면 뒤에서 언제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시모는 항상 저를 부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나중에는 시댁에 가는 게 꺼려질 정도로 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욕밖에 없으니 저도 처음에는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끝이 해피엔딩이라도 있는데 저는 평생 우울한 인생만 살아갈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서로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나와서 많이 힘들었는지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술을 마시고 말았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 때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손해볼 건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시모는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길 원하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시길 원했지만 시모는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지도 않으셔서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동안 연락 없이 지내면서 그동안 시모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에 후회를 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고 싶으셔서 따로 뵙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요. 너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을 하고 나온 모양인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해라. 잘 지내고 싶다며. 그럼 네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내 아들이랑 일주일 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 보니 아주 죽을 맛이다. 이놈이 엄마 전화를 안 받고 너한테 정신이 팔려서 그동안 키워준 보답을 이런 식으로 갚는데 내가 얼마나 서운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좋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될 것 같다. 나랑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다면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구나. 내 아들이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살게 되니 마음이 너무 허한 것 같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원래 서로 알아가려면 지지고 볶아야 되는 거야.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함께 지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희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닌데 함께 지낸다는 건 훨씬 더 마찰이 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문제인 거지. 나한테 이쁨을 받고 싶다며.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런 것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들어와서 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차피 너만 결정하면 내 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게 뻔해서 둘이 대화하고 결정하려는 건데 지금 내 생각을 거절하는 거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시 연락 주도록 해라.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가서 살면 앞으로 제가 뭘 하면 되는 건데요? 저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니까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별거 있니? 집안 살림하고 때 되면 밥 차리고 필요한 거 얘기하면 군말 없이 들어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그런지 여기저기 쑤시는 데도 많고 살겠다고 밥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편하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집안 살림 까딱 안 하고 앞으로 편하게 좀 사는 게 내 소원이다. 네가 내 아들이랑 들어와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보고 어머님 댁에서 가정부로 평생 지내라는 말씀이신 거죠? 더 할 말 없으시면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내가 너한테 부탁하려고 만나자고 한 줄 아니? 이번 달 내로 당장 짐 싸서 들어오도록 해라. 쓸데없는 생각하면 머리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줄 알아? 좋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가방끈 짧은 너를 무시하는 거야. 눈치가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면 바로 들어와서 어머님 수발 들며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이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서 인생이 살만 난다 하더라. 나도 그런 것 좀 느껴보면서 살고 싶다는 건데 내 말을 무시하니? 나는 너 의견을 들으려고 단둘이 만난 거 아니니까 무조건 이번 달 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힘들게 키운 아들 데려갔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나는 할 말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할 말을 잃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한평생 시모의 수발을 들어야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한기로 흘려들은 뒤 집으로 돌아왔고 이 문제를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정해준 기준이 가까워 왔고 저는 까맣게 잊은 채 지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는 순간까지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시모가 오늘 시댁으로 오냐는 말에 날짜를 확인해 보니 단둘이 대화할 때 저에게 기간을 주셨던 날짜였고 그제서야 시모의 전화를 받은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순식간에 목소리 톤이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인지 알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고민하지 말고 빨리 문을 열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계셨네요. 너무 흥분을 하셔서 일단 진정시켜 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자기 말을 무시했다며 거실 한가운데로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집안의 온갖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너네가 뭐라고 그랬어? 오늘까지 짐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했지? 어쩐지 내 아들한테 전화 한 통이 없더라니.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시애미를 지금까지 어떻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할 수가 있어? 오늘 내 아들이랑 너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줄 알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랑 사느니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건데요? 제발 진정하세요. 시모는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겠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어찌나 힘이 세시던지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급하게 달려오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너 당장 이혼해라. 나는 쟤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도 싫다. 지금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으면 너희 둘 다 오늘 짐 싸서 내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돼요? 당장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엄마 마음에 차지 않아도 저만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행동들은 오히려 저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 모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지금 당장 결정해. 쟤야 엄마야? 오늘 내가 끝장을 보고 만다. 빨리 선택해. 너를 지금까지 평생 키워준 엄마를 배신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나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엄마가 일을 저지르게 하지 마라.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남편은 시모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더 이상 남편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셨고 시모는 저를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시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당장 짐을 싸라며 명령을 하셨어요. 흥분된 시모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는 대충 짐을 챙긴 뒤에 결국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시모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지금 대화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제 몸을 살피며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에서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봐오던 자기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며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최대한 빨리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길 원했고 저희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많이 기력을 쏟았는지 피곤하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와 남편은 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졌고 시모가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두려운 상태로 밤을 새우고 말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동이 트고 시모가 저희 방문을 두드리며 저를 깨우셨어요. 일단 급하게 밖으로 나갔는데 시모가 서둘러 아침을 준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알아서 차리라며 거실에 앉아 TV를 보셨고 전날의 기억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 드렸어요. 남편도 잠 한숨 못 자고 거실로 나와 주방에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을 거실로 불렀고 주방에는 남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며 아침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남편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침을 준비한 뒤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모는 앞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길 원하셨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숟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시더니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노려보시길래 시모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몰아가셔서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단둘이 남아있을 때 또 다시 저를 함부로 대할까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저 조금 일찍 퇴근할 거예요. 저 없는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좋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된 거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불안해서 출근을 못 하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라. 어제는 얘가 내 성질을 건드려서 그런 거지? 평소에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니? 나도 참다가 폭발한 거야. 얘, 오늘 꽤 할 일이 많으니까 아침 먹고 나랑 작은 방에서 옷 좀 정리하자. 혼자서는 빨래가 감당이 안 되거든. 묵은 이불들도 전부 다 빨아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청소도 해야 하니까 아침 든든하게 먹어라. 한동안 정신없을 거다. 시모는 서둘러 식사를 끝내시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최대한 빨리 퇴근하고 오겠다며 서둘러 출근을 했고 저는 아침상을 정리한 뒤 설거지를 끝내고 시모가 들어간 작은 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저에게 달려드는 손이 무방비 상태였던 제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강하게 패대기 치셨어요. 남편에게는 별일 없을 거라고 했던 시모가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전날의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서 걸려있던 옷들과 이불들을 저에게 집어 던지셨습니다. 빨래를 오전까지 전부 다 끝내라면서 점심 식사 시간까지 정해 두셨어요.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정을 보이시길래 일단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이런 생활이 하기 싫으면 남편과 당장 이혼하길 원하셨습니다. 다른 능력 좋은 여자와 이어주고 싶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저는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거라 믿고 일단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면서 반박을 하지 않자 생각하고 계시던 방향이 아니었는지 한 번 더 저를 건드렸네요. 결국 참고 또 참던 저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머리채를 잡아 앞뒤 좌우로 흔들며 평생 이렇게 살아갈 줄 알라며 화를 내셨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안해서 오늘 월차 쓰고 차를 돌렸는데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내가 시키는 거에 토를 달아서 교육 좀 시키고 있던 중이었지. 월차 쓸 생각이었으면 미리 엄마한테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럼 오늘 쭉 집에 있는 거니? 얘, 너는 뭘 그리 멀뚱히 쳐다보는 거야? 빨리 일 끝내지 못해? 엄마, 오늘 저랑 함께 갈 데가 있어요. 당신도 그만하고 옷 챙겨 입어. 제가 벌써 다 준비해 놨으니까 몸만 가면 돼요. 어디 좋은데 예약이라도 해놓은 거야? 집안일도 산더미인데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라고 하지. 우리 둘이 가면 안 되니? 시모는 제가 집안 살림을 하길 원했지만 남편은 모두가 같이 가야 한다면서 서둘러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말에 따랐고 저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묵묵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길이길래 유심히 살펴보던 도중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침착하게 차에서 내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시모를 차에서 내려주었고, 남편은 간단한 검사만 진행할 거라면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시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대형 병원 입구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멀리에서 저희를 발견하고 누군가 가까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미리 얘기를 해놨는지 병원 관계자분들이 오셨고 그 사이에 저희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분들이 엄마의 직급을 부르며 서둘러 시모를 병실로 안내해 주길 부탁하고 있었죠.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나를 왜 여기로 데려가는 건데? 사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지금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라고 설명 좀 해봐요. 사돈, 여기서 계속 난리치시면 더 안 좋아져요. 일단 입원이 필요한지 검사를 진행할 거니까 저희 말을 따라주세요. 뭐야, 사돈도 지금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며느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내가 왜 여기에 입원을 해야 하는 건데?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고. 아들,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이런 곳에서 지내고 싶지 않아.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 내린 결정이에요. 여기에서 치료 받으시고 괜찮아지신다면 그때 저희와 다시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네가 지금 며느리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저 검은 속내는 나만 알 수 있다고. 뱀 같은 여에 놀아나지 마라. 서둘러 입원 절차 밟아주세요. 장모님, 죄송해요. 다른 정신병원을 알아보려 했는데 그래도 장모님이 옆에 계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가 언제부터인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셨는데 최근 들어 너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 걱정하지 말게. 내가 옆에서 잘 지켜볼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모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며 제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며 벌벌 기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엄마가 일하시고 계시는 대형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은 뒤 입원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엄마는 원래 중졸이셨지만 뒤늦게 검정고시로 고등 졸업장을 따시고 최근에 조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셔서 정신병원에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남편의 계획은 저도 알지 못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충격적이게도 꽤 많은 복합적인 정신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일단 치료가 목적이라 입원이 진행이 되었고 시모는 멀쩡한 사람 입원시켰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네요. 결국 진정제를 맞고 상황은 정리가 되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날 알게 된 건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엄마의 말로는 시모의 증상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며 분노를 삭히지 못해
꽤 장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엄마한테까지 해를 입히려 해서 담당 조무사까지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은 터라 저희 가족 모두 지금 현재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남편이 내린 결정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인 만큼 앞으로 모두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